이소유는 오늘도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한 남편 이도현의 빈 커피잔이 그대로 식어 있었다. 예전에는 식기 전에 마셔주던 사람이었다. 아니, 적어도 한마디 인사는 남기고 나가던 사람이었죠. 이젠 아침의 공기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도현.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다. 방송에도 몇 번 얼굴을 내밀었고 고위층 이혼 사건만 맡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날카로운 논리와 빠른 수싸움으로 사람들은 그를 이혼의 장인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소윤이 있었다. 소윤은 오롯이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였다. 결혼 후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이도현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뒷바라지한 것도, 개업 후 수익이 들쑥날쑥할 때 버텨준 것도 그녀였다. 남편의 바쁜 일정과 날카로운 성격에 눌려 살아도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도현이 쓰러졌다. 피곤이 쌓여 그런 줄 알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자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눈앞이 새하얘졌다. 도현은 한동안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소유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수술 날짜를 조율하고 병원 식단에 맞춰 장을 봐 오고 복잡한 보험 청구서도 혼자 처리했다. 도현이 병실에서 식사를 못하겠다고 짜증을 내도 그녀는 웃으며 죽을 다시 데웠다. 그런 밤이 계속되었죠.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간병인조차 쓰지 않았다. 그가 깨어있을 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서서 눈을 붙인 날도 많았다. 도현이 피를 토하던 날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침대 머리맡에서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죽지 말라고. 당신만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몇 달의 치료 끝에 도현은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의사는 이건 환자 본인 의지도 있었지만 간병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소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뿌듯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까지의 고생은 모두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복귀 후에 도현은 달랐다. 병원 퇴원 후에도 예전처럼 다정한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보고 싶은 얼굴은 점점 멀어졌고 일주일에 마주치는 시간은 두세 시간이 전부였다. 소유는 생각했다. 바쁘겠지. 로펌 복귀하고 쏟아지는 사건들로 머리가 복잡하겠지. 그래서 더욱 조용히, 더 묵묵히 그는 가정을 지키는데 힘쓰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몰랐다. 그의 눈길이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가운 이혼 서류 속 어디론가 향해 있었던 것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건 샤워 중이었다. 이소유는 거울 앞에서 물기를 닦다 멈췄다. 가슴 한쪽에서 단단한 뭔가가 느껴졌다. 멍울. 무시하고 싶었다. 그저 일시적인 북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오히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결과는 단호했다. 유방암 3기. 전이는 아직 없지만 수술이 시급하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숨이 막혔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려 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참았다. 의사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병원 로비로 나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이도현이었다.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 씨, 나 암이래요. 유방암이래요. 3기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래? 그래? 라는 말. 놀라움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가 이어 말했다. 그럼 요양병원부터 알아보자. 병원비는 내가 정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다. 자신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지켜낸 사람이 맞는가 싶었다. 그가 병상에서 신음을 토하며 울던 날들, 그 곁에 있던 자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며칠 뒤 로펌으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날이었다. 도현은 회의 중이라며 그녀를 회의실 밖에 세워두었다. 조금 기다리려 했을 뿐인데 소유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고객과 변호사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여자의 웃음은 부드러웠다.
그 순간 문 사이로 비친 여자의 옆얼굴. 소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혜진. 몇 달 전 도연이 맡았던 이혼 소송의 고객이었다.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다는 말을 도연에게 털어놨던 여교사. 그가 며칠씩 늦게 들어오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 이름. 소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도시락은 회의실 테이블에 놓이지도 못한 채 그녀의 품 안에서 식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금까지의 외면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남편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도연이 놓고 간 서류들, 명함, 메모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한 장의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다. 결제자 이도현. 날짜는 지난달 도연이 출장이라며 사흘을 비웠던 바로 그때였다. 소유는 서서히 숨을 들이마셨다.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의 냉담함, 거리감, 어정쩡한 웃음.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아파할 시간도 없었다. 소유는 자신이 살던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때는 따뜻했던 공간. 이제는 싸늘한 진실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죽기 전에 할 일이 생겼네요. 그날 밤 이소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이도연의 목소리.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토록 믿었던 남자였다. 헌신이란 말로는 부족할 만큼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병원비, 간병, 정신적 고통까지. 그렇게 살려놓은 남자가 자신이 병들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여자, 그것도 이혼소송 고객으로 채웠다. 소유는 다시 한번 말없이 거실로 나갔다. 이번엔 손에 들린 것이 달랐다. 서류철. 그 안에는 이도연이 집에 흘리고 간 문서, 사건 노트, 영수증, 명함이 정리돼 있었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정리해둔 것들이 이제는 증거로 보였다. 김혜진의 이름이 적힌 접수서 사본, 법원 제출용 상담일지, 출장비 결제 내역 겹쳐지는 날짜들. 그녀는 하나하나 밑줄을 그으며 정리해 나갔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있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수없이 들어봤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그런 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아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상간자 위자료, 불륜소송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이혼 전문 변호사 이도연 칼럼이었다. 소유는 말없이 클릭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륜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텔 영수증, 통화 내역, 메신저 내용, 사진이 필요하죠. 익숙한 문장들. 그가 수없이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말하던 그 말들. 그게 이제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다. 호텔 영수증. 출장 겹치는 날짜 확인. SNS, 메신저, 이메일 접근 여부. 로펌 내부 윤리 규정 확인. 변호사 협회 징계 규정 검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은 차가웠다. 울어봤자 바뀌는 건 없었다. 이제는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뺏긴 걸 되찾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한때 친분이 있던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연락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간자 소송 상담 가능한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소유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다. 피해자도 환자도 남편의 그림자도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사람으로. 이틀 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련 판례들을 검토받으며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서서히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익숙한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혹시 남편분이 변호사시라면 변호사 윤리 위반 제소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의뢰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만약 근무 중이라면 로펌에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전문가의 탈을 쓴 폭력이에요.
밤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항암 치료도 시작될 예정이었고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도현은 법을 무기로 삼았지만 그는 절대 진실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은 법이 아닌 정의의 얼굴을 한 칼을 들기로 한 것이었다. 이소윤이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 서울가정법원 접수 창구는 유난히 붐볐다. 남편 이도현의 이름이 적힌 서류는 조용히 팩스 뒷면으로 넘어갔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혼자였다. 대리인 없이 직접 서류를 들고 찾은 자리.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는 이도현, 원고는 이소윤. 혼인 생활 중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접수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짧게 말했지만 눈빛엔 묘한 존경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곳에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접수되었다. 김혜진. 한때 교단에서 믿을 수 있는 여성교사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소유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추진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입 기록, 도연의 카드 내역까지 이미 확보된 증거들은 명확했고 대응은 빠르게 진행됐다. 이혼 소송장에서 그녀는 변호사 없이 직접 서류를 내밀었다. 이 남자는 제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판사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상처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도연에게 첫 통지가 도착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이도연이 소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소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쪽이 고객과 무슨 생각으로 엮였는진 모르겠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생각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도연은 로펌 사무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옆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윤리팀은 도연의 이름을 내부 조사 대상자 목록에 올렸다. 김혜진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한가한 방학 기간에 날아든 소장 한 장. 그녀는 학교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사적인 관계라 주장했지만 상간자 소송과 동시에 학교 측에 들어간 민원들은 그녀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법률 상담받던 교사가 변호사랑 이건 아무리 봐도 선을 넘은 거지. 소유는 움직일수록 단단해졌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그동안 외면했던 이름, 부정했던 사실, 그 모든 진실을 다시 들여다보며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밤중 그녀는 혼자 창가에 섰다. 아직 수술이 남아있었고 몸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법정에서 도연을 꺾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찢은 가정을 내가 마무리할 차례니까요.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오전 10시 정각. 이소윤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옆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이혼 사유와 증거가 명확하기에 스스로 이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이도연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정돈된 수트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초조했다. 법정에 선 그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대리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오늘 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소윤을 흘끗 바라봤다. 한때 병상에 앉아 자신의 손을 꼭 붙잡던 그 여자가 지금은 앞머리를 정갈이 넘기고 묵묵히 판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연민도 애정도 없었다. 오직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불륜 정황, 의료 기록,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확인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소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내역, 김혜진과의 통화 기록 등 이미 제출된 증거들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 그 말에 소윤은 웃지도 않았다.
실수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고객과 관계를 맺으며 집을 버리고 아픈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모든 선택은 고의였고 계산된 배신이었다. 김혜진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사적인 관계이며 위자료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차갑게 받아쳤다. 상간자의 지위와 관계 형성 경로를 볼 때 사회적 윤리와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습니다. 로펌에서 전달된 내부 보고서도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이도현이 의뢰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피고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상간행위뿐 아니라 직업적 책임에 대한 판단도 이혼 소송 결과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의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신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잠시 휴정이 선고되고 법정은 조용해졌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랬죠. 죽기 전에 할 일이 생겼다고요. 도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소윤이 들고 있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밟고 지나간 시간과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회수라는 것을. 재판은 곧 결심 공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혼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전망이었다. 게다가 변호사 협회 측에서는 도현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동시에 검토 중이었다. 그날 법원을 나서는 소윤의 발걸음은 비로소 가벼웠다. 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뜨리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싸운 것이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선고일. 이소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숨이 깊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오늘 이도현이라는 이름과 맺은 20회의 인연에 법이 점을 찍는 날이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이도현에게 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김혜진과의 상간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명백한 사유로 판단되며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도현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김혜진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만이 서류를 정리한 채 조용히 퇴장했다. 소윤은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견딘 수술의 고통, 혼자의 밤, 남편의 외면, 그리고 외로움 속에 쥐어뜯은 이불 끝자락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다시 살아도 좋다는 증명서 같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그녀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쳤다. 의사의 말은 조용했다. 암세포 반응이 없습니다. 회복이 잘 됐습니다. 완치라고 말해도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윤은 조용히 웃었다. 눈물도 감탄도 없었다. 단지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만의 이삿짐을 챙겼다. 옷 몇 벌, 책,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법정에서 받은 판결문 한 장. 그것이면 충분했다. 새로 구한 원룸에 도착한 그녀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든 건 혼자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외면당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며칠 뒤 그녀는 여성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소윤 씨,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요. 법정에서의 발언이 큰 감동을 줬습니다. 소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그날 그녀는 기자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남편을 살렸지만 그는 저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혼자였지만 저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현실판 복수극, 가장 통쾌한 사이다 이혼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법정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인생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로펌은 결국 이도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가 결정되었고 그는 한동안 자격정지를 받아야 했다. 김혜진 역시 교단에서 물러났다. 둘은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인생을. 과거의 남편도 병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고 진짜 자신만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이소윤은 한방송국 스튜디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은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다. 오늘은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 앞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날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가리지 않고 사생활을 노출한다는 부담보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제작진이 들어와 이소윤 씨, 준비되셨나요? 하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녹화가 시작되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진행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남편의 암 간병 이후 본인이 암에 걸렸고 그 시기에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죠.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전화를 걸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양병원 알아보자고요. 그때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라 아예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싶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순간 저는 죽음보다 외면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진행자의 손이 떨렸다. 시청자들 역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소윤은 이어서 말했다. 그때부터 저는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제가 똑같아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정의라는 방식으로 제 삶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혼, 상간자 소송, 징계 청구 모두 제 삶을 지키는 수단이었죠. 진행자가 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소윤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진짜 잘 버텼어. 그리고 다시 살아줘서 고마워. 방송이 끝난 후 그녀의 인터뷰는 각종 포털에 실시간으로 퍼졌다. 죽음을 이겨낸 여성의 품격 있는 복수, 법정에서 무너진 이혼 전문 변호사, 피해자는 약하지 않다. 댓글에는 공감과 응원이 이어졌다. 이소연님을 위해 박수를 보냅니다. 나도 아플 때 남편이 떠났어요. 위로받았습니다. 끝까지 우아했던 복수, 참 멋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주변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침묵했던 친척, 친구들, 이웃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그땐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 너무 미안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았어. 소유는 그 말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며칠 후 그녀는 여성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초청 연사로 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헌신은 의무가 아니고 희생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도 나 자신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다. 소유는 그 박수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고 바람도 더는 날카롭지 않았다. 이소유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계약했다. 간판에는 조용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심장 여성 상담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이름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심장이 남편과 가정, 헌신과 슬픔 속에 뛰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심장은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리듬으로 뛰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은 소박했다. 벽 한쪽에는 녹차색 커튼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상담자들을 위한 따뜻한 차가 놓였다. 여기엔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 대신 아프고 외롭고 그러나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소유는 그들을 마주 앉아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존재로 증명하고 있었다. 버림받아도 끝이 아니고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상담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리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저도 남편한테 그 사람한테 그냥 짐짝이었어요. 소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 편이 돼야 해요. 남이 아닌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도현, 김혜진, 병실, 재판정, 인터뷰, 그리고 이곳까지. 모든 순간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였고 치유였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드리웠다. 소유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상담 기록이 담긴 노트를 정리한 후 가방을 챙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안병동이 있는 병원이었다. 그곳에선 오늘도 누군가 항암 주사를 맞고 있었고 누군가는 면회도 없이 홀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소유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렸다. 자신이 한때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이제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기 위해 찾은 그곳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많이 아프죠? 근데 괜찮아요. 시간이 좀 걸릴 뿐 분명히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소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리를 걸었다. 조명이 비치는 꽃잎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나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